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 사원 등록에 있는 부양가족 명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를 실제 등록하기에 앞서서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내용부터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공제의 판정의 중요성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종합소득공제에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 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전제 조건이 뭐냐면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지금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자, 공제 대상 인원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되겠습니다. 자, 본인은 무조건 공제가 되고요. 자, 배우자는 누가 배우자냐? 법률상 배우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률상 배우자로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부양가족은 범위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조건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고요. 세 가지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했을 때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인원수 전부 다 해서 곱하기 150만 원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부양가족에 대한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 부양가족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계존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분들을 직계비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직계비속에 입양자나 위탁아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 해서 부부를 기준으로 상하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양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러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앞에서 봤던 소득금액, 생계, 나이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이 요건부터 잠깐 정리를 하면 직계존속은 20세 이하의 직계존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60세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이런 요건들이 갖춰진 사람을 부양가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양가족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시면 우리 교재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직계존속의 경우에 직계비속의 경우에 공제 대상자 범위를 보면 자녀나 손자녀, 증손자녀 또는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포함합니다. 혼인 외의자로 입적된 자도 포함하고요. 며느리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부양가족에 있는 상하 좌우에 있는 사람 범위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기 때문에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전부 다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자, 형제자매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합니다. 사촌이나 육촌 형제자매, 고모, 삼촌, 조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촌, 육촌, 고모, 삼촌, 조카 관련되는 부분들은 부양가족 범위에서 보시면 상하 좌우에 있는 범위 안에 안 들어오죠. 없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아동, 해당 과세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연말정산에 들어가 보시면 형제자매나 위탁아동은 거의 적용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에 대한 범위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양가족 요건에 대한 그 소득금액, 생계, 나이 요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외사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다라고 하는 부분의 예외 부분입니다. 예외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총급여 500만 원 이하다라고 돼 있는데 총급여 500만 원이면 근로소득 금액으로는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50만 원까지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소득금액의 범위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친 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금액에 대한 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4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시면 그 표가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의 경우에 총급여 333만 원인 경우에 근로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 100만 원의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해당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연금소득의 경우에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연금 총연금액이 연간 516만 원인 경우에는 연금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 약 1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100만 원이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사적연금은 총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자, 이자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인 경우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 퇴직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또 양도소득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례별로 이제 판단하는 방법인데요. 맞벌이 부분은 배우자 공제가 거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왜? 연봉이 500만 원을 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500만 원 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프리랜서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되는데 그런 소득이 있는 분들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퇴직금 받은 사람,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한 달, 퇴직금은 원래 한 달치 월급이 나옵니다. 한 달치 월급은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공제가 불가능하고요. 양도소득을 단 1원이라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을 단 1원이라도 납부하려면 양도소득 금액이 250만 원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님의 경우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연금소득 금액을 파악한 후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 44페이지에서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의 경우에 연간 516만 원 이하면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516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시면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연금을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확인을 하시고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더더욱이 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소득금액이 100만 원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계요건이 되겠습니다. 생계요건은 직계존속의 경우에 주거 형편상 별거할 때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해외 거주 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자,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뭐냐라는 부분인데, 주거 형편상 별거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집이 좁아서 뭐 이렇게 산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거 형편상 별거라고 하는 부분은 세대가 같이 모여 살다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세대가 분리되는 경우 있죠.
그러한 경우에도 주거 형편상 별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이 근로소득이 있어서 직장 때문에 취업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부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경우에 주거 형편상 별거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주거 형편상 별거인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직계 비속은 이유와 상관없이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봅니다. 따로 떨어져 사는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공제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직계 비속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형제자매는 반드시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요건에 예외가 있다.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부양가족에 대한 나이는 20세 이하 또는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라고 규정을 했었죠. 그런 나이 조건이 있었는데 나이에 대한 예외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계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만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의 배우자 공제 여부가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즉 맨 위에 있는 사람이었죠.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누구냐?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직계존속입니다. 그래서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직계존속에는 배우자가 포함된 계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는 공제가 됩니다. 자, 본인의 형제 자매에 대한 배우자나 배우자의 형제 자매에 대한 배우자, 이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무조건 공제가 안 됩니다. 자, 직계 비속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아까 앞에서 사례를 통해서 배우자 며느리 공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직계 비속이 장애인 부부인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언제냐? 12월 31일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생계를 같이 해야 되고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조건들이 앞에 두 가지 소득금액 생계 요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충족할 수가 있는데 나이를 따지게 되면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60세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나이들은 무조건 만 나이로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만 나이로 따지면 2019년 12월 31일 날이 만 60세 되는 생신날이다 라고 하면 60세니까 60세 이상에는 60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12월 30날이 60세다. 그러면 31일 기준으로는 60세하고 하루가 초과됐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이상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20세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19년 12월 31일이 만 20세다. 그러면 20세 이하에는 20세도 들어가기 때문에 공제는 됩니다. 그런데 12월 30날이 만 20세다라고 하면 31일 기준으로는 20세하고 하루가 초과됐다라는 겁니다. 20세하고 하루가 초과됐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2018년도 때 19살이었던 자녀들은 2019년도가 되면 전부 20살이 됩니다. 20살이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날 기준으로 줄을 쭉 세운 다음에 12월 31일 날 태어난 친구만 공제해주고 나머지는 공제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공제 150만 원 공제해주는 부분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또 그렇게 구분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정리하기보다는 그냥 좀 관리 편의상 편리하게 하자라고 해서 예외를 뒀습니다. 어떻게 뒀냐면 연령 판단 시에는 해당 연도에 해당 연령이 도달하면 무조건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생일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만 20살에 도달을 하면 전부 초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살 되는 해까지는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사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사망하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은 12월 31일 날 밤 12시에 살아 계셔야만이 공제 대상인데 안 계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사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젊은 사람도 그러니까 사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연로하신 분들이 사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사망을 했을 때 그 기본공제에 대해서는 그 해만큼은 특혜를 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전날 기준으로 모든 걸 다 판단을 합니다. 자, 12월 5일 날 사망했다라고 하면 12월 4일 날 기준으로 소득금액, 생계, 나이 요건이 충족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7월 5일 날이 그러니까 만 60세 되는 아버님의 회갑날이다라고 하면 만 60세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죠. 직계존속은 만 60세 넘어가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는. 그런데 7월 5일 날 회갑날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재밌게 보내려고 약속 장소로 이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다. 이렇게 되면 7월 4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 전날 7월 4일 기준으로 판단하면 59세하고 364일째 되는 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망했을 때는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면 19년 1월 1일 날 연세가 90인 할아버지가 사망했을 시에 할아버지를 기본공제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될 거냐 고민을 해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기준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19년 1월 1일 날 사망했기 때문에 1월 1일 이전 날 그러면 18년 12월 31일이 됩니다. 18년 12월 31일 과세 연도가 바뀌었네. 그러면 공제 불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사망했을 때는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그냥 판단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득금액, 생계, 나이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만 판단하면 된다.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일 전날은 18년 12월 31일 기준이고요. 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9년도 소득금액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로고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죠.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나이 60 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1월 1일 날 돌아가셨을 때 이 질문을 많이 드리면 공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반드시 주의해 주시고요. 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 쪽으로 몰아서 공제하는 게 유리하다. 이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소득이 많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연봉이 3,000과 3,200의 차이는 200만 원 차이이기 때문에 200만 원이 많은 사람이 많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학이나 산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우리 세법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법상 소득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0만 원과 3,200은 동일하게 15% 세율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방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이 많다. 3,000만 원과 5,000만 원 또는 1억이라고 하는 숫자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소득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건물로 따지면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3층과 그러니까 10층에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높낮이를 따질 때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구간에 있는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하면 되느냐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안분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높은 사람한테서 몰아서 공제를 하되 그러니까 적용 세율 구간이 낮아지면 상대방 세율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는 적절하게 또 안분해서 같이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건물에서 와이프가 3층에 있고 제가 7층에 있습니다. 그럼 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3층에 내려오면 문이 열리게 되면 와이프하고 같이 타고 1층으로 같이 내려가야 되죠.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소득이 많은 사람 쪽으로 몰아서 공제하되 상대방 배우자와 동일한 세율 구간에 들어오면 적절하게 안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8번째는 동일인이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어떤 걸 적용할 거냐는 부분인데 장남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어머니 연세 60 이상이고 전업주부다. 장남 직장 다니고 아버지 직장 다닙니다. 장남의 입장에서 어머니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고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 배우자 공제 대상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중복될 때 어떤 거 적용할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동일인이 두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일 때 공제자, 형과 동생, 전업주부인 어머니 60세 이상 모시고 삽니다. 전업주부이고 60세 이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소득이 없고 같이 살고 나이 요건 충족됐기 때문에 부양가족 대상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둘 다 직장 다닙니다. 형의 입장에서 어머니 부양가족이고요. 동생의 입장에서 어머니 부양가족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형과 동생 중에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앞의 질문과 뒤의 질문의 답이 뭐냐? 앞의 질문의 답은 배우자 공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공제와 소득이 많은 사람이란 두 질문에 답은 없다라는 거죠. 앞의 질문과 뒤의 질문의 답은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은데 어떤 게 정답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둘 중에 아무나 한 사람이 공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허망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답을 보시고 나면 둘 중에 아무나 한 사람이 공제하는 게 됩니다. 공제하면 된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형과 동생이 서로 대화에 의해서 누가 공제받을 거냐 유리한 사람이 그냥 선택해서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또는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가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형과 동생이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각각 공제를 한 경우입니다. 각각 공제를 하면 그러니까 세무서 직원들이 아버지한테 아들한테 형한테 동생한테 이렇게 질문해 갖고 공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와 충돌이 일어나면 배우자 공제를 그냥 우선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동시에 신청하게 되면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소득 공제 받았던 사람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작년도부터 부양했던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에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그런 형태로 정리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간이라고 하면 사람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공제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가 합리적으로만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좋으면 이 경우에 형은 동생한테 동생은 형이 공제했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는 아들이 공제했겠거니 아들은 아버지가 공제했겠거니 하고 어머니를 부양가족 공제나 배우자 공제에서 전부 다 빼버리는 그런 기현상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누가 공제받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인적 공제 중에 기본 공제였습니다.